아니, 이 한국 영화 대체 뭐죠? 왜 눈물이 멈추질 않죠? 지금 런던 레스터 스퀘어 한복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 관객들이 영화를 보다가 오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수백 년 왕실 비극의 역사를 가진 나라, 영국. 웬만한 슬픔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그들이 지금 한국에서 온 17살 소년왕의 운명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밖에서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이 570년 동안 조용하던 영어를 깨웠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무려 1만 명. 전 세계가 이 조용한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5세기가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이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주로 영국 왕실의 비극을 다뤄왔어요. 헨리 8세의 6 왕비, 장미전쟁, 런던탑에서 사라진 소년왕들. 이런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 게 제 직업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매달린 소재가 하나 있어요. 런던탑의 2 왕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483년에 12살 에드워드 5세와 9살 동생 리처드가 삼촌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런던탑에 갇혀다가 영영 사라진 사건이죠. 저는 이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왕실 전문 PD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탑 회랑을 걸어가는 어린 배우의 뒷모습을 찍으면서 음악 없이 발자국 소리만 넣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비극이라는 건 제게 너무나 익숙한 소재였어요. 슬프지만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제. 눈물 없이 다룰 수 있어야 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작품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엠블린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편집할 때도 울지 않았고 메리 여왕의 처형 다큐를 만들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올해 3월이었습니다. 런던 레스터 스퀘어를 걷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죠. 시네월드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처마 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뭔가 했더니 한국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The King's Warden, 왕과 사는 남자. 줄이 꽤 길었어요. 평일 오후인데 말이죠. 비를 피할 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서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영화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요?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자기도 2번 봤는데 2번 다 울었다고요. 한국 사극이래요. 조선시대 어린 왕이 유배당하는 이야기. 포스터에 적힌 설명을 읽어봤습니다. 12살의 즉위한 왕이 숙부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산골 마을로 쫓겨난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12살의 왕이 되고 숙부에게 자리를 빼앗긴다. 에드워드 5세와 판박이잖아요. 1483년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 1457년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건가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라면 제가 전문가거든요. 숙부가 어린 조카를 밀어내는 왕실 비극. 영국에만 수십 건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뭘 새롭게 보여주겠다는 건지. 결말도 뻔하잖아요. 어린 왕은 비극적으로 죽을 거고 관객들은 슬퍼할 거고. 제가 에드워드 5세 다큐 만들 때 썼던 공식 그대로일 겁니다. 상영관에 들어갔어요. 250석 규모였는데 거의 차 있더군요. 제 옆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영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20대 커플이 있었고요. 아시아계 관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절반 이상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 역사 영화를 이렇게 보러 온다고요? 게다가 한국 역사라니. 조선이 뭔지 아는 영국인이 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영화가 요즘 인기라니까 유행처럼 온 거겠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현대물이야 통할 수 있지만 사극은 다릅니다.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감정이입이 안 되거든요.
하물며 조선시대를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러닝타임 117분이라고 나오더군요. 저는 팔짱을 꼈죠. 메모할 펜도 꺼냈어요. 어차피 분석할 거였으니까요. 이 한국 사극이 영국 왕실 비극과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2시간 뒤에 이 자리에서 울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신감이 정확히 30분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촌장이라는 남자가 등장했어요. 어몽도라는 인물이었죠. 유배자가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뜬 거예요. 옆마을이 유배 온 양방 덕분에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을에도 높은 분이 오시면 먹고 사는 게 나아질 거라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유배지를 자처하는 촌장이라뇨. 극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제 옆에 앉은 영국인 할아버지도 소리내서 웃고 있었죠. 반대쪽 20대 커플도 킥킥거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서요. 아, 이런 식이구나. 코미디를 섞었구나.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한데 왕실 비극의 무게감은 좀 떨어지겠다 싶었어요. 여전히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펜을 들고 어둠 속에서 메모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폐위된 왕이 도착했습니다. 17살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왔는데 극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었어요. 음악도 없었어요. 방울 소리만 들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놓았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요. 메모하려던 손이 멈춘 거죠. 왜 멈췄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뒷모습이 제가 찍었던 장면과 너무 닮았거든요. 런던 탑 회랑을 걸어가던 어린 배우의 뒷모습. 그때도 음악 없이 발자국 소리만 넣었었죠. 26년 차이밖에 안 나요. 런던과 한국에서 거의 같은 비극이 벌어진 건데 제가 만든 다큐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았거든요. 저도 안 울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극장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닦는 척하면서 눈가를 훔치고 있더군요. 아까까지 천장 보고 소리내서 웃던 그분이에요. 앞줄을 혼자 온 중년 여성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고 있었고요. 영국 사람들이 남 앞에서 우는 걸 극도로 꺼리는 나라라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자막으로 된 외국 역사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왕실 비극을 다뤄온 사람의 자존심이랄까요? 영화 보고 우는 건 관객이 하는 거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영화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홍이가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어몽도가 물어요.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극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렸습니다. 이홍이가 어몽도한테 부탁해요. 부디 그대 손으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요. 영화 초반에 살아서 건넜던 그 강을 이번에는 죽어서 건너겠다는 거였어요. 매화라는 여인이 남긴 편지가 읽혔습니다. 그대가 때론 벗이었고 누이였고 어머니였소. 그리고 어몽도가 문 밖에서 줄을 잡고 힘껏 당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통인이라는 별개의 인물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독이 두 인물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장면이에요. 카메라는 어문도의 얼굴만 비추고 있었어요. 찢어지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방 안이 조용해지는 소리.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에드워드 5세 다큐를 만들 때도 안 울었고 엠블린 참수 장면을 편집할 때도 안 울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는데 이 한국 영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어요. 보통 영국 극장에서는 크레딧이 뜨는 순간 사람들이 쿼트를 집어대죠. 핸드폰 꺼내서 확인하고 옆 사람이랑 뭐 먹으러 갈지 이야기하면서 부스럭거려요. 영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감정을 밖으로 잘 안 드러내는 게 미덕인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네월드 3관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코트를 짚는 사람도 핸드폰 불빛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눈물을 닦는 손들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0대 커플은 말없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요. 마지막 자막이 떴습니다. 이홍이가 죽은 지 242년이 지나 단종이라는 이름으로 복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두 사람의 무덤은 같은 곳에 있다는 자막이 이어졌어요. 그 자막을 읽는 순간 상영관 여러 곳에서 숨죽이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참고 참던 감정이 마지막 자막 한 줄에 무너진 거예요.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좌석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비로 나왔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로 안 나가고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건가 했더니 전부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단종이 뭔지, 조선이 뭔지, 영월이 어디인지를 영화가 끝나자마자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요. 통로로 나가는데 앞에서 걷던 30대 영국 여성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역사를 전혀 몰랐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모르겠다고요.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 자막 나올 때 숨을 못 쉬겠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를 걷던 중년 남성은 아내한테 이러더군요. 런던탑에서 사라진 두 왕자 이야기. 알잖아. 그거랑 비슷한데 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이 사람도 느낀 거예요. 에드워드 5세와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는 걸.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60대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아까 제 옆에 앉았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죠. 할아버지가 핸드폰 화면을 할머니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지나가면서 슬쩍 들으니 단종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냐는 표정이었어요. 20대 커플은 극장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눈이 빨갰어요. 남자 쪽이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말하더니 여자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시간 전만 해도 조선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극장 로비에 서서 570년 전 한국의 소년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스터 스퀘어 광장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1,3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나오더군요. 한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니까 국민 넷 중 한 명이 극장에 간 거예요. 북미에서는 80개 이상 도시 150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었고 영국에서는 3월 6일 개봉 이후 시네월드 오데온 뷰 등 전국 20개 이상 극장에서 걸려 있었죠. 로튼 토마토 관계점수 96%. 그런데 숫자보다 제 발목을 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강원도 영월이라는 산골 마을에 하루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고요.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고 했어요. 설 연휴에만 10,000명이 넘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숫자라고요. 영화 한 편에 10,000명이 산골 마을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나룻배 타려고 2시간을 기다리면서요.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저는 그 질문을 안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아까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극장이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코트 주머니에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한 건 하나도 없었죠. 분석은 시작도 못했어요. 그 대신 머릿속에 질문 하나만 꽉 찰차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5세와 이 한국의 소년왕은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호텔방에 들어가서 코트도 안 벗고 노트북을 켰어요. 새벽까지 검색했습니다. 단종, 영월, 황명포, 엄흥도.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멈추지 않아서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런던에서 인천까지 그날 저녁 출발편이 있더군요. 이틀 뒤에 촬영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동료한테 메일을 보내서 며칠 미루겠다고 했죠. 급한 리서치가 생겼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급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촬영 일정을 미룬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였고요. 두 번째가 이날이었어요. 영화 한 편 보고 다른 나라로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국이라뇨.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이 배낭 하나 달랑 들고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드로 공항 게이트에서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행 탑승구 앞에 줄이 서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꽤 보이더군요. 한국 교민이나 비즈니스 출장객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요. 배낭을 맨 젊은 커플도 있었고 60대 부부도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넘겼는데 탑승하면서 옆에 앉은 영국인 청년한테 말을 걸었어요. 한국 여행이냐고요? 그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영월이라는 데를 가보려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런던 시내월드에서 영화를 보고 온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비행기에 저와 같은 이유로 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11시간 비행 내내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서울로 이동해서 영월행 버스를 타서요. 동서울터미널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월행 버스 대기줄에 외국인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인 부부가 큰 배낭을 메고 서 있었고 일본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유럽 쪽에서 온 것 같은 중년 남성도 1명 보였고요. 한국의 산골 마을로 가는 시외버스에 전 세계 사람들이 타고 있다뇨. 저는 런던탑 앞에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 유적지 하나를 보러 각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산골로 향하는 풍경이라뇨. 버스에 올라탔어요. 미국인 부부 옆자리가 비어있길래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죠. 혹시 영월에 가시는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아내가 뉴욕에서 이 영화를 봤다고요. 2번을 봤는데 2번 다 울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서 이러더래요. 여보, 우리 거기 가보자. 570년 전에 그 소년이 죽은 곳에 가보자고요. 남편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진심이었대요. 항공권까지 이미 알아본 상태였다고요. 남편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30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고요. 아내 쪽을 봤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한국 역사를 원래 아셨냐고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전혀 몰랐다고요. 조선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 촌장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소년의 시신을 건져 올리는 그 장면이 일주일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안 지워진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를 벗어나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산이 깊어졌습니다. 2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더니 영월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느낀 건 공기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런던의 습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산골의 공기였죠.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어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데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시각마다 사람이 넘쳤고 길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미국인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뇨.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570년 전에 17살 소년이 죽은 곳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 있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영월 시내에서 청령포까지는 멀지 않았어요. 택시로 10분 정도였죠. 그런데 매표소 앞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요. 끝이 안 보이는 줄이었습니다. 청령포에 들어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하거든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라 배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줄 끝에 섰어요.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젊은 커플,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까지요.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한테 말을 걸어봤어요. 한국어는 못하니까 옆에 있던 손녀분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소녀가 영화를 보고 울면서 여기 가보자고 했대요. 서울에서 2시간 반 걸려왔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손녀 손을 꼭 잡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버스에서 같이 내렸던 미국인 부부가 줄 뒤쪽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손을 흔들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외치더군요. 2시간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소리쳤죠. 그래야죠. 설 연휴에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숫자였어요. 3.1절 연휴에는 14,800명이 왔다고 합니다. 매표가 조기 마감되는 날도 있었다고요. 드디어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강을 건너는 시간은 몇 분 안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 이홍이가 이 강을 건넜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17살 소년이 이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돌아오지 못할 걸 알면서요. 극장에서 그 장면을 볼 때는 화면 속 이야기였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했어요. 570년 전에도 이 소리가 들렸겠죠. 청룡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나무 하나가 서 있었어요. 관음송이라고 안내판에 적혀 있더군요. 수령이 600년이 넘었대요. 볼 관자에 들을 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관음송은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었다는 뜻이래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 나무 앞에서 멈췄어요. 호텔에서 새벽에 사진으로만 봤던 나무가 진짜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600년이에요. 이 나무가 여기 서 있을 때 그 소년이 이 숲에서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봤다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면서요. 안내판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영어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알게 됐어요. 관종은 1441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문종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12살에 왕이 됐지만 2년 만에 숙부한테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노산근으로 강등되고 이곳 영월로 쫓겨왔죠. 유배된 지 4개월 만에 죽었어요. 만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의 다음 내용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안종이 죽은 뒤 시신을 거두거나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어요. 군수도 못하고 종인들도 못했습니다. 유매일기라는 옛 기록에는 유해를 바깥에 내버려뒀다고 적혀 있다고 하더군요. 연산군 일기라는 또 다른 기록에는 숲속에 던져 까마귀와 솔개가 쪼았다고 나온다고 했어요. 17살짜리 소년의 몸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로요. 그때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그를 거뒀다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어요. 곡을 하고 관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고요. 관은 관노가 화재 대비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것을 급히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밤에 몰래 장례를 치른 거예요. 들키면 가문 전체가 끝장이니까요.
실제로 어몽도와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300년이 넘도록 숨어 살았대요. 1733년에야 영조라는 왕이 후손들의 군역을 면제하는 공문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한 가문이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인 아내가 옆에서 같은 안내판을 읽고 있었어요. 영어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요. 읽다가 멈추더니 남편을 붙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신을 거둔 대가로 300년을 숨어 살았다고요. 남편이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릉으로 갔어요. 그곳은 단종의 무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무덤 주변에 소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전부 능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치 절을 하듯이요. 수백 년 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안내판에 하나 더 적혀 있었어요. 단종이 죽은 지 242년이 지난 1698년에 숙종이라는 왕이 노산군이라는 강등된 이름을 벗기고 조선의 6대 왕 단종이라는 본래 자리를 되찾아줬다고요. 242년 만에요. 그리고 1876년에는 어문도에게 추미공이라는 시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242년을 기다려서 이름을 되찾아줬어요. 300년을 숨어 살았던 가문의 명예도 회복시켜줬고요. 저는 장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장릉은 나와서 영월 시내로 돌아왔어요. 미국인 부부와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붙게 되는 거죠. 점심때가 됐는데 식당마다 사람이 가득했어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는데도 식당들이 전부 만석이었습니다. 한 식당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메뉴판에 보는데 어수리 나물밥이라는 게 있더군요. 단종의 밥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잘 모르니까 주인분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통역을 해줬는데 이 나물은 단종이 영월에 유배됐을 때 먹었을 법한 산나물이라고요. 영화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먹었을 나물을 영화에 넣었다고요. 570년 전에 17살 소년이 먹었을 나물을 지금 이 식당에서 팔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먹으러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나물밥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인 부부도 같은 걸 시켰고요. 나물밥이 나왔어요. 솔직히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570년 전에 한 소년이 먹었을 나물을 직접 먹어보러 온 거였어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추모의 방식인 거죠. 미국인 아내가 나물을 한 젓가락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게 그 소년이 먹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더군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다고요. 역사 속 인물이 먹었던 음식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만들어 먹는 문화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영국에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5세가 런던탑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570년 전 소년왕의 밥상을 재현해서 지금도 먹고 있다니요. 식당을 나왔는데 놀라운 것들이 더 보였어요. 식당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약처라는 한국 정부 기관과 영월군이 함께 음식점 100여 곳을 위생 점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거였죠. 강원도에서는 나룻배 안전점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화 한 편 때문에 정부기관 두 곳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식품안전 담당 부서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동해서 식당을 점검하고 나룻배를 점검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영화 한 편 때문에 정부가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를 확인해 봤어요. 영월군 전체 매출이 영화 개봉 전보다 35% 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숙박하고 음식점 매출은 52%가 넘게 뛰었고요. 주말에는 68% 넘게 폭등했다고 해요.
작은 산골 마을의 경제가 영화 한 편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영월만이 아니었어요. 태백이나 영주 같은 다른 지역들까지 단종과 관련된 관광 코스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종이 지나간 길, 단종이 머물렀던 곳을 찾아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570년 전 소년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코스가 한국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밌는 현상도 있었어요. 단종한테 왕좌를 빼앗은 세조라는 왕의 묘에 사람들이 낮은 별점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70년 전 권력을 빼앗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영화 한 편을 통해 되살아난 겁니다. 죽은 지 500년이 넘은 왕한테 별점 테러를 하는 나라라뇨. 저는 이게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과거로 놓아두질 않는구나. 지금도 살아있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구나. 4월에는 영월에서 단종문화제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올해로 제59회래요. 이 마을은 영화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매년 이 소년을 기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가 만든 유행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570년 동안 단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영화는 그 기억에 불을 붙인 것 뿐이었습니다. 미국인 남편이 시내를 걸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게티즈버그 전적지를 가본 적이 있다고요. 남북전쟁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오긴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기는 역사를 구경하러 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역사를 만나러 가는 느낌이라고요. 역사를 구경하는 것과 역사를 만나는 것.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영월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미국인 부부와는 둘째 날 저녁에 작별했습니다.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서 며칠 더 한국을 돌아보겠다고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덧붙이더군요. 30년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다고요. 저는 혼자 영월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다시 장릉을 찾아갔어요. 전날과는 다르게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적었죠. 조용했습니다. 단종의 무덤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능 주변의 소나무들이 전부 무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세예요. 바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무도 절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릉 옆에 또 하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어흥도의 무덤이었어요.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충의공 어흥도의 묘.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57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소년의 시신을 거뒀던 사람이 지금도 그 소년 곁에 묻혀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곁을 지켰고 죽어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인 가족이 하나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로 보이는 대여섯 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어흥도의 묘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진지했습니다. 아이한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기 묻혀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였죠.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묘를 향해 작은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절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비극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람입니다. 왕실의 죽음을 렌즈 너머로 바라보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렌즈가 필요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기억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손자의 두 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로 그냥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570년이에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기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이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불씨는 처음부터 꺼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영월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가에 잠깐 앉았어요. 동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작은 강가가 제가 가본 어떤 현장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거창한 기념관도 없고 안내 음성도 없고 그냥 강물 소리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전부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이곳은 뒤로 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영월에서 보낸 이틀이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받는 사람은 런던에서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 프로듀서 앤드류였습니다. 메일 제목을 뭘로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 기획이 있다고요? 본문을 쓰는데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1457년 한국 강원도 영월이라는 산골에서 17살 소년왕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소년왕의 비극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일 때문이라고요. 한 촌장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뒀고 그 가문은 300년을 숨어 살았고 242년 뒤에 나라가 그 소년의 이름을 되찾아줬고 5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건 영국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의 기억이라고요. 완성 버튼을 눌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런던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어요. 이륙하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이 하늘이 보였어요. 앤드류한테서 답장이 온 건 런던 시간으로 아침이었어요.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영국 왕실 전문가가 한국 왕을 다루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줄 더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는 2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거든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는 건 앤드류식의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레스터 스퀘어가 떠올랐어요. 비를 피하려고 극장에 들어갔었죠. 영국에도 그런 비극은 수십 개라고 생각하면서요. 뭐가 다르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비극이 끝나는 지점에서 항상 카메라를 껐거든요. 왕이 죽으면 이야기도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왕이 죽은 뒤부터가 진짜 이야기여서요. 누가 곁에 남았는지를 오랜 시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어문도였던 거죠. tuk도인물 고우라는 조선시대 기록에 그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다. 이 한 문장이 570년을 버텼어요. 권력이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한 나라의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왕을 죽인 기록은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반란을 일으킨 영웅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건 평범한 사람의 기록은요. 그건 쉽게 찾을 수 없어요. 한국에는 그게 있었어요. 57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고 기록이 남아있고 이름이 복원됐고 지금도 두 사람의 무덤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요. 군수도 외면하고 종인들도 도망갔을 때요. 차가운 강물 위에 떠있는 17살 소년을 보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설에 친구와 함께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오늘 가족과 함께 두 번째로 봤어요. 내용을 다 아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니도 우시더라고요. 한 번 보고 울었는데 두 번째는 더 울었어요. 왜 그런지는 영화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